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이름, 직업, 나이, 지역 등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르시더라도 모두 우연의 일치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묘하죠. 처음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변하지 않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태호와 정소라 부부도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38살의 태호는 자동차 부품 영업소장으로 일하며 꽤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집을 나서서 저녁 7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바쁜 생활이었죠. 아내 소라는 34살로 학원에서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며 역시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상담 일정을 조율하고 때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두 사람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결혼 초기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뤄졌고 어느새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됐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태호가 먼저 이렇게 말했을 때 소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지금도 괜찮아. 우리끼리 살아도 충분해. 실제로도 그랬어요. 평일엔 각자 일에 치여 살다가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새로 생긴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부부였죠. 특별히 큰 문제도 없었고 크게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그런 부부였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둘 다 주말에 쉬게 됐죠. 사실 맞벌이 부부에게 주말에 함께 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나요? 태호는 평소에도 주말 근무가 잦았고 소라도 학원 특성상 주말에 상담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태호는 전날 밤부터 들떠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곳저곳을 검색하며 소라에게 물었죠. 내일 어디 갈까? 우리 진짜 오랜만에 둘이 쉬는 거잖아. 바다라도 갈까? 소라는 침대에 누워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바다는 너무 멀어. 그냥 집 근처 브런치 카페나 가자. 멀리 가면 너무 피곤하고 오히려 쉬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 태호는 조금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 있잖아. 거기 가보자. 분위기 괜찮다던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여유롭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일 아침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태호는 느긋하게 면도를 하고 샤워를 했고 소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현관문을 나서며 태호가 말했습니다. 날씨는 정말 화창했어요. 하늘은 파랗고 바람도 적당히 시원했죠. 완벽한 데이트 날씨였습니다. 카페는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카페로 들어가는 태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나무 인테리어의 은은한 조명, 창가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카페 안에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진짜 괜찮네. 태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라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어요. 응, 좋다. 난 아메리카노랑 샌드위치 먹을래. 너는? 나도 같은 거.
주문을 마치고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 다음 주말엔 뭘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원에 진상 학부모가 한 명 있어. 맨날 전화해서 상담 요구하고 자기 애만 특별 관리해달래. 힘들겠네.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일이지. 태호가 공감하며 말했죠. 곧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태호는 커피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원두 괜찮은데? 그리고 한 모금 마시려고 입에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카페 문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어요. 평화로웠던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심코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여자의 눈이 카페 안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소라를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여자의 눈빛이 순간 무섭게 변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무서운 속도로 테이블을 향해 달려온 거예요. 태호는 무슨 일인지 파악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소라도 눈이 커진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짝! 날카로운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여자의 손이 공중을 가르며 소라의 뺨을 향해 날아왔고 제대로 맞은 소라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죠. 아까까지 떠들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뺨을 감싼 채 얼어붙어 있었고 태호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어요.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내의 뺨을 때린 저 여자는 누구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소라를 때린 거지? 태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일어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카페 직원도 황급히 달려왔죠. 손님,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그 여자는 직원의 말 따윈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소라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김도현이랑 뭐야?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날카롭고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김도현? 그게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누군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태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소라만 노려보고 있었죠. 남의 남편이랑 모텔을 왜 가냐고.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엔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반응했어요. 헐, 불륜이래. 저 여자 남편이랑 바람났나 봐. 대박 현장 포착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모텔? 남의 남편? 설마 이게 무슨 소리지? 고개를 돌려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오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소라는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태호에겐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태호는 다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내가 누구랑 모텔을 갔다는 게 무슨...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자가 태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태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증오와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죠? 여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당신 아내, 제 남편이랑 바람났어요. 여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태호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죠. 순간 카페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호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개를 돌려 다시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 좀 해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는 건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해봐.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제는 당황스러움보다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왜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때 소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태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설마 진짜로? 야, 정소라. 지금 무슨 소리야?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하지만 태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너 정말 다른 남자랑?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끔찍한 말이었죠. 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이번엔 그 여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직접 봤어. 너희 둘이 모텔 앞에서 나오는 거. 팔짱 끼고 웃으면서 나오더라고. 여자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났어. 알아. 내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이 둘 낳고 키운 남편이 너 때문에 날 버리겠대.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방금 전까지 행복하게 커피를 마시려던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지? 소라를 봤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6년을 함께 산 아내. 매일 아침 다녀올게라고 인사하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를 하던 아내. 그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의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카페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멀찌감치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소라의 침묵이, 그 여자의 눈물이,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태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여자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말로는 안 믿으시겠죠? 당연하죠. 저라도 안 믿을 겁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증거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세요. 여자가 핸드폰을 태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그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의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사진 속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소라였어요. 명백하게 소라였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태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소라가 새로 산 옷이었거든요. 이거 어때? 라고 물었을 때 태호가 예쁘다고 대답했던 그 원피스. 그리고 그 옆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고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 남자와 소라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에요. 배경을 봤습니다. 모텔 입구였어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사진 모서리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이었어요. 불과 2주 전이었죠.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향해 갔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게 가짜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합성이길, 누군가의 장난이길,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소라가 맞았어요. 그 얼굴, 그 표정, 그 웃음. 모두 소라였습니다. 더 있어요. 여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두 사람이 식당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소라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호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또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죠. 네 번째 사진. 차 안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태호가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태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떨림을 감추기 어려웠죠.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 뿐이었어요. 말 좀 해봐.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사진 속 남자가 누구야? 소라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말했죠. 그냥 잠깐 만난 거야. 잠깐 만났다고? 태호가 되물었습니다. 저렇게 팔짱 끼고 손잡고 모텔 들어가는 게 잠깐 만난 거야? 말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죠. 나도 미쳤었어.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쳤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미쳤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화를 억누르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죠. 우리 6년을 함께 살았어. 6년. 그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불만이 있다는 말을 안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라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미안하면 다야?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만났다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다 털어놨어요. 3달 전부터였대요. 3달. 그게 잠깐이에요? 3달. 태호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3달 동안? 3달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매일 아침 다녀올게라고 인사하고 저녁이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봤던 그 3달 동안 소라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내 남편한테 미쳐서 내 가정이 박살났다고. 여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아빠가 이혼하겠대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유혹한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야. 소라가 작게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누가 먼저든 중요해요. 여자가 소리쳤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건 당신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당신이에요. 카페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고 있었어요. 태호는 그 모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다니. 동네 카페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죠. 내일이면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소라, 집 가자.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봤어요. 태호야. 말하지 마. 집에서 얘기해. 태호는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원망 가득한 눈으로 소라를 쳐다볼 뿐이었죠. 태호는 소라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시선을 느끼며 카페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완벽했던 주말 아침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며 운전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옆차가 경적을 울려도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조수석에 앉은 소라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게 두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시동을 끄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면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진실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소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차 안에서 5분을 더 있었습니다. 결국 먼저 움직인 건 태호였어요. 문을 열고 내렸죠. 소라도 천천히 따라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았죠. 거실 소파에는 어젯밤에 보던 책이 놓여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은 깨져버렸죠. 돌이킬 수 없게 말입니다.
태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소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침묵이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소리가 오늘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태호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겠죠. 산책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집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언제부터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죠.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비틀고 있었어요. 물어보잖아. 언제부터냐고.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죠.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석 달 전쯤. 석 달.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미안해. 소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태호가 물었어요. 석 달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놓고 모텔에 가고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잖아. 나한테 웃어주고 밥 먹자고 하고 주말에 어디 갈까 물어보고. 그게 다 연기였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소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는 진심이었어. 정말이야. 진심? 태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다른 남자 만나면서 무슨 진심이야? 그게 말이 돼?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그랬어? 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소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왜? 태호의 목소리에 절규가 묻어났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소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몰라.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였어. 학원 일로 만났는데 자꾸 말을 걸더라고. 상담도 해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 그래서? 태호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모텔까지 간 거야? 그게 위로야? 진짜 끝났어.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안 만나.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연락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제발 믿어줘. 믿어. 태호가 소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석 달 동안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매일 아침마다 다녀올게라고 했잖아. 그 말도 거짓말이었을 수 있잖아.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야, 회사는 진짜 갔어. 그게 중요해.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소라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하지만 태호는 위로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위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소라에 대한 감정이 뭔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사랑, 증오, 분노, 실망,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태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그 여자가 들고 온 사진 봤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날짜가 다 찍혀 있었어. 이번 달이야. 불과 2주 전이라고. 소라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봤어요. 그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정말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 마지막? 태호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다는 얘기잖아. 태호야. 계속 거짓말하지 마. 태호가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무겁고 길었어요. 소라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 태호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겨우 몇 미터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몇 광년처럼 느껴졌어요.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유지해야 할까? 믿음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 방에 있을게.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소라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태호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기력도 생각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태호는 알 수 없었어요.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명확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그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카페에서 본 그 사진들이 떠올랐죠. 소라와 그 남자가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텔 앞에서 나오는 모습.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도 응. 괜찮아라고 대충 넘겼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소라와 마주하는 게 싫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했죠. 그래서 최대한 늦게 귀가했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동료들과 술을 마시거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 소라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스쳐 지나갈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소라가 먼저 말을 걸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의지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호가 퇴근하고 차 안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어요. 요즘 스팸 전화도 많고 귀찮은 일을 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죠.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윤태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난리쳤던 여자예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순간 태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라의 뺨을 때리던 그 여자.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던 그 여자. 이은정이라는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됐네요. 태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했어요, 그날. 이은정의 목소리는 그날과 달리 차분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럴만했죠.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정신이 온전할 리 없었죠.
이은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태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당한 걸 그냥 삼킬 순 없잖아요. 이은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남편이랑 당신 아내,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제대로 책임지게 해야죠. 법적으로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 말에 태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죠. 분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은정이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요. 같이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은정의 말이 맞았어요. 두 사람 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죠.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의 카페와는 다른 곳이었어요. 태우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문이 열리고 이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어요. 화장은 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죠.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이 인사하며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태호도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커피 드시죠? 태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하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나오자 이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 김도현이요. 학원 부원장이에요. 당신 아내랑 같은 학원에서 일했죠. 그렇군요. 태호는 그제야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거예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석 달 동안 완전히 속았죠. 이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옷차림에 신경 쓰고 향수 뿌리고 핸드폰 보면서 혼자 웃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호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달라진 건 있었는데 그냥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죠. 이은정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파일을 펼쳤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언제 모은 거예요? 태호가 놀라서 물었죠. 한 달 전부터요. 의심이 들어서 남편 뒤를 밟았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요. 이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소라와 김도현이 여러 곳에서 만난 게 분명했어요. 식당, 카페, 영화관, 그리고 모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소라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오늘 보고 싶어. 당신 생각만 해. 우리 언제 만날까 같은 내용들. 태호는 그걸 보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어요. 모텔 결제 내역, 식당 결제 내역. 모두 김도현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태호가 말했어요. 소송 걸기에 충분하죠. 네,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았어요. 이은정이 말했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 가능하대요. 상대방 배우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김도현 씨한테 당신이 우리 아내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우리 둘 다 권리가 있어요. 태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대응. 그건 이혼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깨진 관계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합시다.
태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증거를 정리해서 같이 대응해요. 우리가 당한 걸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이은정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공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정이 모은 증거들을 태호도 받았고, 태호는 소라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추가 증거를 모았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 모든 게 불륜의 증거였죠. 며칠에 걸쳐 두 사람은 만나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함께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호와 이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2명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가해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상인 척하는 시간이 흘러갔죠. 태호는 여전히 집에서 소라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귀가하는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할 뿐인 남남 같은 관계였습니다. 소라도 태호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려 했지만 태호의 차가운 표정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호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요즘 모르는 번호는 웬만하면 받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호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도현. 소라와 바람을 피운 바로 그 남자. 사진으로만 봤던 그 남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죠. 무슨 일이세요? 태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유지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서로 사랑했어요. 그 말에 태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을 운운하다니. 저도 소라 씨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김도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직장 동료였어요. 하지만 자꾸 끌렸어요. 대화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죠. 태호는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래서 모텔을 간 거예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남의 배우자를 유혹한 거죠? 유혹한 게 아니에요. 김도현이 반박했습니다. 서로 좋아한 거라고요. 소라 씨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들으세요, 김도현 씨. 태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담담하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키는 거고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한 건 뭐죠? 우리 아내를 불륜의 나락으로 끌어들였잖아요. 당신 아내도 마찬가지고 두 가정을 다 망쳤어요. 하지만 사람 망치는 게 사랑이면 그건 불륜이지 사랑이 아니야.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이란 핑계로 포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건 배신이고 거짓말이고 불륜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김도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내가 이혼하겠대요. 애들도 저를 원망하고. 당연하죠. 태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도 똑같이 힘들거든요. 아니, 우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김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태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게 더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한편 소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게 퍼지더군요. 누군가 그날 카페에서의 사건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 소문이 학원까지 퍼졌습니다. 정소라 팀장이 부원장이랑 바람났대. 진짜? 헐, 둘 다 기혼자잖아. 대박, 학원에서 불륜이라니.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동료들은 소라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소라를 부르지 않았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상담팀장 말이야, 도덕성이 문제가 있대. 우리의 상담을 그런 사람한테 맡길 수 없지. 학부모들이 원장에게 항의를 했어요. 정소라 팀장 때문에 학원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소라를 불렀습니다. 정 팀장, 요즘 학원 분위기가 안 좋아. 학부모들 민원도 들어오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소라는 알 수 있었어요. 사직하라는 말씀이세요? 소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아. 소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라는 학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6년 동안 다니던 직장이었죠.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곳.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소라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누구도 배웅해주지 않았죠. 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동료들도 모른 척했습니다. 학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집에 돌아온 소라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남편과의 관계도 직장도 사회적 평판도.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김도현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때 거절했어야 했다고, 태호를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후회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라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실에 있는 태호에게 들릴까봐 이불로 얼굴을 감쌌죠. 거실에서 태호도 소라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들어가서 위로했을 거예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소라가 겪는 고통이 자신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이은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도현이 전화했어요. 사랑이었다고 변명하더군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제 남편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합시다. 네, 그렇게 하죠. 태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지금의 자신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이게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테니까요. 위선으로 포장된 불륜은 이제 법정에서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었어요. 태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넥타이를 메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심호흡을 몇 번 했죠.
긴장됐어요.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은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화장을 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눴죠. 긴장되시죠? 이은정이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태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죠.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TV에서 보던 것처럼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엄숙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맞은편에 소라와 김도현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도 각각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소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태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김도현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죠. 이은정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도 소라를 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졌죠. 모두 일어서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윤태호와 이은정은 각각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피고 정소라와 김도현은 서로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이는 명백한 불륜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죠.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가끔 미간을 찌푸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우발적? 석 달 동안 만난 게 우발적이라고? 판사가 소라와 김도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들 일어나십시오.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피고인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죠. 네. 인정합니다. 김도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소라도 작게 대답했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두 사람이 다시 앉았어요. 소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참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이은정도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에게 집중됐어요.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 김도현과 정소라의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어요. 피고들은 각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라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죠. 김도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 김도현에게 원고 이은정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피고 정소라에게
원고 윤태호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3천만 원. 그 금액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죠. 그냥 멍했습니다. 돈으로 이 상처가 아물까요? 돈으로 배신감이 사라질까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잘못을 인정받은 거였죠. 피고들은 판결문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자료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를 탁 내려쳤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시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일어섰죠. 판사가 나가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이은정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요? 법적으로는 끝났을지 몰라도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은정이 옆에 섰어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요, 이해해요. 이은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끝났네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제 결혼 생활도 모든 게. 태호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힘내세요. 그저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어요. 당신도요. 이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피해자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어요. 함께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네, 당신도요. 태호는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죠.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법정에서 본 소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는 모습.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어요. 텅 빈 것 같았죠.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각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죠. 낙엽이 거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긴팔을 꺼내 입고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녔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몇 달 사이 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어요. 더 이상 예전 회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딜 수 없었죠. 소장님, 힘내세요라는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환경을 바꾸기로. 새로운 회사는 규모가 더 컸고 업무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문화.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과거를 잊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태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지만 태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일하는 게 편했습니다. 일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소라 생각도 배신감도 상처도 모두 잊을 수 있었죠.
몇 달이 지나니 실적이 좋아졌어요.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윤대리, 요즘 정말 잘하네요. 이번 분기 최고 실적이에요. 태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죠.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의 그날, 법정에서의 판결,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소라와는 결국 이혼했어요. 법정 판결 이후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죠. 서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소라는 집을 나갔고 태호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 며칠은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점점 익숙해졌죠.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었어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는 자신만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가 더 편할지도 몰라요. 더 이상 배신당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태호는 술값을 계산하고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신이 조금 들었죠.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한편 이은정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과의 이혼이 마무리됐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이은정이 가졌죠. 김도현은 양육비만 보내기로 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어린 딸이 물었을 때 이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사실 거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거짓말이었죠. 김도현은 아이들한테조차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은정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직장이었는데 다시 복귀한 거예요. 15년 만이었죠.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젊은 동료들, 빠른 업무 속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해야 했거든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했으니까. 밤마다 피곤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 이은정은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이런 순간들이 이은정을 버티게 했죠. 어느 주말, 이은정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이은정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비록 15년의 결혼이 무너졌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반면 소라와 김도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함께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었잖아라며 서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각자 이혼하고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김도현이 먼저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계속 연락했잖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소라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 내가 먼저 고백한 건 너잖아. 두 사람은 싸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로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김도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저 사람 불륜으로 잘렸대.
가정 파탄시킨 사람인데 누가 채용하겠어. 면접을 봐도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돈도 떨어져 갔어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내야 했고 아이들 양육비도 보내야 했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김도현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을 그만둔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력에 공백이 생긴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소문이었죠. 업계가 좁다 보니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정소라. 그 사람 불륜으로 유명한데.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을 때 소라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탈락했다는 걸.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하게 보여라며 연락을 끊었죠. 가족들도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소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남편도 직장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김도현도 떠났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감정은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착각이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죠. 소라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혼자만의 눈물이었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태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은정도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라와 김도현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법적인 처벌만이 아니었죠.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모든 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벌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짓이 떠오르니까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는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불륜은 불륜일 뿐이었죠.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아요. 태호와 이은정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소라와 김도현처럼 무너진 채 남는 사람도 있죠. 선택의 결과는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가을바람이 거리를 스쳤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죠.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누군가에겐 영원한 후회가 기다리고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